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다문학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도 여름방학에도 여러분들께 전공 체험 캠프라고 해서 입학생들에게는 전공이 이런 앞으로 입학하시면 이런 수업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맛보기 수업, 그 다음에 재학생들에게는 4학년 되면 한국어교육 실습 되게 어려운데 그 실습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특강, 또 졸업생들에겐 맞아 내가 저런 거 배웠었지, 나가서는 이렇게 교환을 짜고 실제로 수업을 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수업한 내용들을 복습하게 하는 그런 특강을 5번을 기획을 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는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기프티콘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2권도 있고요. 자, 선생님들 오늘은 또 다시 한국교육 실습 중에서 교환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교환 작성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했던 5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 쓴다 그럼 서론, 본론, 결론 쓰는 것처럼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고 하는 건 5단계로 교환을 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네. 도입 지시 연습 활용 마무리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설화예요. 네, 안녕하세요. 김설화 선생님. 맞습니다. 박수. 자, 그런데 그렇게만 드리면은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 그 중에서 특징을 하나만, 도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차시에 대해서 복습은 안 된다. 이게 또 지금 복습은 안 된다 였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복습해 주실 분. 복습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건 제가 사실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예. 네, 그 교사에게 집중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한다. 예, 목표물을 직접 제시하지 말아라. 네,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표 문형을 학습자들 수준에 맞춰서 맥락에 그 목표 문형을 쓸 수 있는 맥락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주 흥미롭게 제시한다가 도입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서 절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게, 예를 들어 지난주에 배웠던 목표 문형이 뭐였죠?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목표 문형, 우리 어떤 거 특강했었죠, 지난주에? 아요. 130명이 들어와서 들었던 이 특강, 뭐를 하려면 예. 네, 하려면 이제 뭐 예. 그런 거를 배웠었잖아요. 예. 그렇게 배우려고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도입 항목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절대로 그 오늘 배워야 될 목표 문형을 직접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질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그 목표 문형을 질문하지 말라는 거였었고요. 제가 복습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었고, 오늘의 목표 문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 지난 수업의 복습을 일부러 꼭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 였었고, 지난주는 근데 복습으로 시작하는 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네, 뭐가요? 목표 제시 문의. 네, 그러니까 그 으려면이라는 걸 배우기 그 전주에 뭐를 배웠었던 거예요? 해요 그러면 예. 아니요, 그 전주에 배웠던 거. 여야 한다. 네, 뭐뭐 해야 한다, 어야 한다. 라고. 네. 그러려면 해야 한다. 그러려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 배웠던 뭐뭐 하려고 한다. 라고 하려고 한다. 이렇게 배웠다라고 하면 그걸 이어서 할 수 있으면 복습이 괜찮은데 너무 맥락과 동떨어진 복습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그럼 제시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제시해야 되냐면 그 목표 문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 어떤 제약 조건, 제약이라고 하면 뭐였었어요? 주어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주어 제약이라고 하면 주어가 선행절에도 쓰이고 후행절에도, 그러니까 얘가 주어 제약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제가 만약에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성애 선생님은
뭐를 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가 같아야 되는 거죠. 선행절하고 후행절 사이에 이런 식으로 주어 제약이 있는지, 그다음에 과거 형태가 결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들의 문법 형태들의 제약들을 잘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게 제시였고, 그 다음 단계가 연습인데 제가 그 앞에 괄호를 붙여서 연습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뭐였죠? 어떤 연습이다? 기계적인 연습. 네, 기계적인 연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준비한 대로 그 의미나 기능 제약, 문법 제약에 맞춰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내용들을 교사의 입장에서 제시를 해주고 입에 붙도록 기계적 연습시키는 것. 활용이 있었어요. 네 번째 단계. 활용은 그 앞에 유의미한 활용. 유의미한 활용.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을 어떤 과제나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는 게 활동이었고, 마무리는 그 문법을 잘 배웠는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그걸 한 번 더 써보고 그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 이 5가지의 단계였었어요. 오늘은 느라고라는 목표 문형을 배울 건데요. 우리 느라고 배웠었어요, 선생님. 특강 때 언제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전공체험 캠프를 통해서 했었는데 뭐 할 때 느라고를 한번 했었어요. 유사문법 선생님 유사문법 할 때 배웠는 거죠. 그렇죠. 유사문법 할 때 권순지 선생님께서 유사문법을 할 때 해주셨어요. 뭐랑 같이 묶어서 했었을까요? 그럼 오늘은 그 손 교수님께서 중급문법이다라고 하면서 중급이 2개인데 다음 주에 할 게 또 하나 있고, 오늘 중급에서 이 부분은 중급에서의 표현이다. 느라고를 할 거다라고 미리 저희들한테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얘는 권순지 선생님이 했을 때 어떤 유사문법, 비슷한 느라고, 그러니까 느라고는 언제 쓰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유, 원인, 그렇죠. 이유. 예. 네네. 원인과 오늘 이유. 뭐 오늘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오늘 어떤 선생님께서 한국어 실습 OT를 안 들어오셨다. 아니 왜 안 들어오셨어요? 뭐 아까 여기 뭐 최윤경 선생님 왜 늦게 오셨어요? 피자 만드느라고 늦게 왔어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실 텐데 이유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이걸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묶여있던 유사문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어니까. 니까, 으니까, 니까도 있었고요. 네. 또 그것보다 더 이건 중급 단계 이유 표현이 그때 한 7, 8개 정도가 쭉 있는 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느라고와 같이 묶이는 초급의 이유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어서. 아서 네, 그러니까 배가 예. 고파서 잠을 못 어서, 자서 예. 네, 어서 니까 느라고 얘네들을 세트로 3종으로 묶어서 권순 선생님께서 한번 특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한답과 TV에서 다시 한번 그 목표 그 유사문법 항목 비교하는 것, 특히 이유, 원인 표현에 대해서 했던 걸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때 권순지 선생님께서는 유사문법 3개가 비슷하면서도 어떤 맥락에서 다르다 이런 걸 문법적으로만 보여주셨지 이렇게 쭉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를 쫙 한 세트로 교환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손유정 교수께서 그 내용을 쭉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의 다른 데서 배우기 힘든 그런 교환 작성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손유정 교수님께서 들어와 계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안녕하시죠? 네, 다시 뵈니까 너무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계속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침 또 한국어 실습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전에 있어서 학생들이 바짝 그러셨-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느낌일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이제 오늘 이 중급 수업을 듣고 나서 학생들의 소감이랄까 질문을 좀 먼저 받아보고 저도 중간중간에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선생님들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뭐 성함을 뭐 곽수경 이렇게 이름 대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 엄두 안 나시는 건가요? 질문의 특징은요,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예요. 나만 몰라서 질문하는 거 그런 거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뭐든지 질문하셔도 저 돼요. 질문할게요, 교수님. 네, 성함으로 외쳐주세요. 네, 이지연 질문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좋습니다. 네. 하시죠. 네.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그
그러니까 활용이나 연습의 그 문항 수를 학생 수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수업 시간에 학생 수는 대략 몇 명 정도인지, 몇 명 정도가 적정한 학생 수인지 궁금하고, 이제 마무리하실 때 그 활용에서 이제 다 하지 못한 부분은 과제로 내주시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다른 과제를 내주시기도 할 텐데, 그 과제의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네, 뭐, 윤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 저희 이 특강에 지금 현재 한 108명 정도 들어와 계신데요. 네네. 굉장히 많은 학생이 또 신편입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한국어를 그러시구나. 모르시는 분도 보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좀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어떤 고민이 먼저 들 것 같냐면, 오늘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면서 3급에 해당된다, 중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한국어 교육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은 3급이 뭘까?부터 아마 궁금해할 것 같아서 거기부터 풀어주시면, 지금 한국에서 있는 대학교 여학당에 방금 이지연 선생님께서 하신 대략의 학생 수, 그다음에 과제의 양, 그 정도를 좀 이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오늘은 이제 중급 한 3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급 수준의 학생들은 만약에 이제 1급부터 이제 한국 어학당에서 공부를 했다면 약 6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한 학생들이고, 1급에서 200시간에 네, 하루 4시간씩, 그래서 10주 동안 200시간씩 공부를 했고, 또 2급에서 역시 200시간, 하루에 4시간씩 10주에서 200시간을 공부한 총 한 400시간의 한국어를 매일매일 공부한 학생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3급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한국에 이제 6개월 정도 체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수준의 학습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한 400시간의 한국어를 공부했고, 보통 이제 뭐 학교마다 기관마다 이제 교재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은 뭐 1급에서 우리가 뭐 한 20권까지 이제 이렇게 한 권의 이제 책으로 배운다면 그 안에 2개씩 정도, 한 과에 한 2개 정도의 문법들이 있다고 쳤을 때 뭐 한 40개의 문법, 그리고 또 2급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40개의 문법들, 굉장히 많은 어휘들을 배우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학습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학생 수의 그 적정 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제 대학 이렇게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 기관에서 한 반에 한 15명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뭐 16명이 되기도 하지만 한 언어 교실에서는 최소한 20명 미만으로 잡는 것이 좀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수업을 해봤을 때 한 12명이 정말 네, 짝 활동하기도 좋고, 12명이 이제 선생님과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기에도 좀 적당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2명 이 정도가 좋은데, 그거는 이제 학교의 상황에 따라, 그 어학당의 어떤 교실의 상황에 따라, 교실이 큰 곳은요, 뭐 좀 18명씩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에는 한 10명씩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의 어떤 시설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실제로 학부 수업에서는요, 교양 수업에서 언어 수업인데 40명씩 들어오고 막 30명씩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교사가 일일이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소그룹을 많이 만들어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든지, 이제 TS의 상황들이 그죠, 이제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좀 그럴 수 있고, 또 이제 뭐 과제의 양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렇게 뭐 그 교재와 함께 그 워크북이 딸려 있는 그런 기관들의 교재는 주로 이제 한 일과를 배웠다면, 한 과를 배웠다면 그 과 안에
이제 2개의 문법, 하루에 4시간을 공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한 3시간이 말하기 수업에 이렇게 배분이 되고, 나머지 1시간이 보통 읽기 수업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과를 배우고 문법 2개 정도를 배운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워크북 숙제들을 이렇게 주로 내주고, 그 외에 뭐 워크북을 또 중간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쓰지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학습자들마다 차이가 있을 때는 또 뭐 좀 잘하는 학습자들은 일찍 끝냈을 경우에 교사가 또 다른 뭐 핸드아웃이나 이런 과제를 이렇게 뭐 대화 만들기나 문장 만들기 이런 것들의 과제를 조금 더 첨부해서 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역시 이제 교사가 상황 판단을 하고 그때그때 맞게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고, 너무 많은 과제보다는 그냥 그 하나의 문법을 배우고 좀 뭐 문장 만들기도 하고 대화 만들기도 하고 그냥 A4 한 장 정도의 양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대화 만들기를 할 때도 이렇게 그 수준별에 따라서 뭐 1급 같은 경우에는 그 대화 패턴이 뭐 6줄을 넘지 않는다라는 그런 또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3급 정도라면 최대한 테이크 턴을 뭐 한 10회까지 정도 이렇게 제한을 준다든지, 뭔가 교수자가 그 수준에 맞게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뭐 가나 몇 번 해라 이렇게 좀 기준을 정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셨나요? 제가 학생 수랑 과제 양 이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이 질문은 아닌데요. 네. 네. 박귀만 그- 선생님이신가요? 예, 네. 그 제시 쪽에 보면은 네. 교사용 참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사용 참고는 정말 교사의 교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한 건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교원을 작성할 때 우리 말하기 그 5단계 있죠. 그 수업의 절차 5단계 안에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작성한 어떤 교환을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리고 이제 보통 어학당 수업들은 3급이라고 해도 반이 하나만 있지 않아요. 뭐 한 5, 6개, 뭐 많게는 10개까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어학당에서는 이제 공통 교환을 기준으로 거의 수업의 내용이 동일하게 모든 학생들의 같은 내용의 수업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교사용 참고들을 뒷팀들을 통해서 이런 순서들, 이런 내용들을 뭐 더하기도 하고 상황에 맞게 빼기도 하고, 그거는 또 반 상황에 맞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교사용 정말 그냥 지침입니다. 수업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생각해서 이런 내용들을 꼭 좀 순서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수업의 흐름을 좀 더 이렇게 그리고 공통 교환으로서 각 모든 반, 이제 3급이라는 모든 반에게 동일한 내용의 수업들이 이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사들이 어떤 공유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회의를 통해서 이제 공동 교환을 작업할 때 좀 유용한 그런 정보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졸업생 정재용 질문 있습니다. 예. 네. 보통 교사 뽑는데 보니까 시간을 한 10분 주던데, 그 시간을 10분 준다면 어떤 부분을 그러면 뭐 도입, 제시, 활용 이런 어떤 부분에 그걸 10분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처음 도입부터 해서 뭐 그걸 좀 줄여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의문이 조금 생깁니다, 지금. 네. 보통 이제 시강을 할 때 이제 교사들이 학생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그 기간에 어떤 장들께서 뒤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
교사들 실제 이제 어학당 기간에 뭐 교사들이 학생 역할을 하면서 그 시강하시는 선생님들을 이제 도와드리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도입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서 이제 뭐 그 면접 시강 시험을 운영하시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행정기관의 사람들이 그 단계를 좀 보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달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달라 이렇게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강을 하는 입장에서는 처음 도입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시강을 이제 뭐 그 면접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각각 조금씩 각각의 단계들을 다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씩 아마 다 이렇게 준비해서 그 5단계의 수업의 절차를 내 머리 안에 완전히 다 이렇게 외워서 그 흐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네,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네, 그럼 그 다음 연습 단계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또 노련미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기 3학년 이시은인데요. 질문이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한국어를 잘 읽고 한글을 잘 읽는 걸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 보통 한글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소요를 하나요? 아니면 한글과 같이 하면서 같이 모든 그런 문법적 그런 게 교육이 나가는 건가요? 질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글을 띄워야 되는데 네네네. 한글을 자음과 모음을 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 수업부터 그거는 이제 1급에 이제 1급을 배울 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모 공부를 이제 1급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지필고사를 봐요. 이제 반별 배치고사를 보고 너의 수준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학습제 수준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지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또 해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와 쓰기, 문법 실력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 학습자는 어디에 위치해라고 해서 이제 분반이 됩니다. 그럼 이제 1급 학습자들도 사실은 1급 다모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학습자들 이제 1급 하 수준에 이제 배치가 되어서 그 학생들은 이제 자모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1급에서도 상, 중, 하 이렇게 레벨을 나누어서 이미 이제 한글을 읽을 줄을 알아요. 하지만 뭐 문장의 구조라든지 아직 그런 걸 몰라요. 그러면 이제 1급 중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1급인데, 2급은 아니에요. 1급인데, 글자도 알고, 읽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1급 상부터 좀 시작해서, 이제 출발점이 조금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급에서 보통 자모 수업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잡는데, 열흘은 좀 많을 수 있고, 한 일주일, 5일 바짝, 네, 이렇게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네, 자모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런 반이 이제 1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모할 때도 똑같이 교환을 작성하고 다 하나요? 그럼요. 네. 자모의 순서 이제 티칭할 순서들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모음부터 가르치는데 모음의 어떤 순서, 뭐 아부터 가르치고 뭐 이부터 어떤 교재는 이부터 가르치는 이제 그러니까 고모음부터 가르치는 그런 교재도 있고요. 그냥 아부터 하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이제 동시에 가르치는 교재도 있고, 뭐 단모음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첫 번째 자음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중모음, 그 다음에 또 뭐 두 번째 자음 이렇게 뭐 순서들을 정하고 그 안에서 그럼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이고 이런 것들도 이제 교환을 작성을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이시은 선생님 말씀하신 게 초급 학생들한테 질문 받는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초급 교재를 보면 이렇게 바로 대화문으로 시작되잖아요, 교수님. 네. 네, 그러니까 그 자모부터 배우는 게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그 기관에 안 있어 본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잘 모르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일했던 기관에서는 1급 들어가기 전에 부트캠프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5일 동안 부트캠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 추워요, 더워요, 어려워요, 뭐 그런 거 표현 잘 들으세요, 여기를 보세요. 그다음 잠옷대고 하는 거를 일주일 안 되게 하고 1급을 네, 들어갔어요. 네, 그런 것들을 맞아요, 아마 학생들이 맞아요.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드네요. 네. 네, 또 이제 뭐 대학 기관에서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냥 1급 하부터 이제 시작하는 반도 있고, 또 이제 지금 그 우리 법무부에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보면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딱 분리되어 있어요. 단계가 기초 단계 해서 한 15시간 정도로 이제 자모를 알려주고 기본적인 뭐 교실 용어라든지 기본적인 아주 그 뭐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게 하는 그 15시간 정도가 이렇게 따로 기초 단계라고 해서 되어 있고, 그 기초 단계를 이제 다 이제 그 수료한 학습자들이 이제 1단계, 1급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의 문법을 이제 N2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서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기간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이렇게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했을 때도 이제 초급 1부터 이제 사실은 네, 다모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고 네, 네,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꼭 필요한 질문이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질문 아주 네. 잘해 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현재의 질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자모음 가르칠 때 지금 성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기억을 가르칠 때 알파벳 K나 G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 얘기를 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아니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알파벳을 모를 때 그냥 단순하게 뭐 기억이면 그 소리 난다고 얘기를 해서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성인이 아니고 어린 애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팁 같은 거가 있을까요? 네, 제 한국어 그 한글 파트에서 자모를 가르칠 때 실제로 예전에 많은 선생님들이 영어랑 매칭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 나중에 한국어의 진정한 발음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의 뭐 기억이 영어의 K나 G랑 똑같은 음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S를 뭐 CO가 대치시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게 의문론적으로 보면 절대 같은 음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든 아이 학습, 아동이든 간에 한국어 자모를 가르칠 때는 교사의 발화를 통해서 그 음가를 가르치면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요. K와 G와 비슷하다라고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학습자들이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영어권 하자들이 그렇게 이해는 할 수는 있겠으나 교사가 제대로 된 한국어 발화를 해줘야 발음을 듣고 그 발음을 가장 유사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영어 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파키스탄에서 오신 이제 난민자를 이제 친구로 알고 지내는데, 거기 이제 난민 캠프에서 그 한국어 선생님이 영어로 그렇게 한국어 그 자모를 다 가르쳐 주더래요. 그런데 이제 저랑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너 왜 한국어 발음이 왜 그래? 그거 한국어 발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배웠냐?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고, 또 한국어 선생님이 영어로 말할 때 그 영어 발음도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실제로 영어권 하자들은 이제 우리가 한국인 사람들이 영어로 이렇게 발음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영어랑 매치시켜서 가르치지 마시고 성인이든 아이든 듣고 따라할 수 있게 이제 교사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뭐 또 다른 자모랑 결합했을 때 그때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들려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네. 네, 학생,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네. 학생들은 이제 또 많이 제가 이제 받는 질문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외국어도 쓰면 안 되고 한국어로만 초급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잘못부터 한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두려운 거. 왜 처음 가르칠 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게다가 또 제가 예전에 외대에서 국제지역대학원을 가르쳤는데 그때는 외교관들이 왔었어요. 근데 거기는 한국이 어디인지 처음 알았다? 이러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수업도 이제 영어로 진행을 하게 됐었지만 정말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매개가 되는 언어가 없을 때 도대체 나보고 한국어로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친단 말이야? 라고 지금 머리가 이제 하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랑 이렇게 매칭해야 되나까지 이제 고민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완전 초급 학습자들을 대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렵죠, 그죠?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두려운데 우리가 뭐 이렇게 어학연수를 가거나 외국어를 배웠을 때 이제 한국에서 외국어를 배웠다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매개어가 이제 한국어로 설명되는 외국어를 배웠을 가능성이 많아서 좀 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어학연수를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그 외국에서 그 해당 외국어로 이제 그 외국어를 배워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그 초급이라고 하더라도 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방금 이제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짧은 시간에 한국어를 좀 경험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장기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 때는 영어로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주로 우리가 접하는 학습자들을 생각했을 때 뭐 한국에 사는 뭐 이민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학을 목표로 해서 또 이렇게 뭐 어학당에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뭔가 이제 한국에 살면서 배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장기간의 어떤 그 안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제 글자를 모르니까 일단 그림 자료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뭐 사과를 보여주면 그게 사과란 자기 나라 언어로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국어로 이제 사과라고 읽는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그림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초급 때는 이제 일단 추상적인 단어들이 아니라 실물 자료, 실물 그림, 실물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단어 그림을 가지고 이제 한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확장하고 쌓아가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마음에 너무 두려움을 버리시고 이제 우리 그 육아를 해보시고 직접 이제 아이들 가르쳐 보시고 아이들 키워 보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자기 아이 언어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거는 가라고 해. 따라해보세요. 이거는 사야, 사.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거 사과라고 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익히게 해서, 네, 이렇게 경험을 계속 쌓게 해야 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네, 또 뭐, 짧은 한 달 동안에 뭐 한국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들에게는 그들의 모국어를 좀 사용해서 해주는 것도 또 도움이 되고요. 그때마다 좀 상황에 따라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한국 교육을 해야 할 때는 다른 외국어, 다른 학습자들의 모국어를 매개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제가 해봤어요. 제가 경험자잖아요. 할 수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교수님, 신부입니다.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네, 아니요. 교수님 궁금한 거 교환 중에 여러 말씀하세요. 가지 제약사항을 말씀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것이 담화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시간이 늦느라고 사고를 못 했다. 뭐 그 느라고 하고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문어적으로 문장
그러니까 일상 대화는 느라고로 쓰고 시간이 늦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다. 샤워를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다. 샤워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런 담화적인 그것까지도 제약사항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마지막 부분에 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제시 단계에서 이제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 표현들을 이제 변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약사항들, 느라고에 대한 제약사항들도 얘기를 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뭐 어서의 차이점, 그리고 또 또 은이과의 특징들, 때문에 특징들, 이런 각 고유의 그 문법의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기 때문에 라고 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학습자가 그 어떤 상황에서 정말 어떤 그 동시적인 상황에서 내가 하나만을 의지를 가지고 화자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의 의미를 사용할 때는 이제 기 때문에보다는 또 느라고를 사용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또 그런 느라고와 또 기 때문에 이제 그 사용 맥락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때문에는 좀 더 공식적인 석상에서 좀 더 이제 문어적인 느낌으로 그런 좀 핑계 같은 건 좀 덜 해요. 근데 느라고는 보면 이제 화자의 그런 주관적인 선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느라 못했어. 약간의 뭐 나를 이해해줘. 핑계 같은 좀 느낌도 좀 들고 약간 허용적인 정보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를 때는 제시 단계에서 각 그 이유 표현들의 어떤 활용적인 맥락, 그 화자의 어떤 심리가 이제 이런 문법들을 선택하게 하는가, 이제 3급 정도면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들이 통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제시 단계에서 같이 얘기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요점은 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잖아요. 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느라고 배우는 느라고는 좀 구어적으로 쓰고 기 때문이나 앞에 배웠듯이 문어적으로 쓴다,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좋냐고 그런 묻는 겁니다. 그럼요. 뭐 문어적으로, 구어적으로 이런 말들을 해줘서 그 특징들을 설명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근데 이제 문어일 때는 기 때문에를 선택한다. 구어로 얘기하고 싶을 때는 느라고를 선택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다. 예. 네. 잘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필요하긴 한데, 네, 이거는 구어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거는 문어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 각각의 그 사용 맥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자가 어떤 느낌으로 그 문법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 문어와 구어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다른 분이 또 질문하셨었는데요. 여자분이셨는데. 아까 최연아 네, 누구요? 신종려요. 네, 신종려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네. 다름이 아니고 처음에 한글을 음소로 배울 때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외국인한테 노동자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에서 제시한 이제 교재를 사용했었는데, 그때 방법으로 지금 유치원 아이들, 한글 못 익히는 아이들, 초등학생 저학년에서 또는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말 못 읽는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방법 중에 이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아이들한테 음이랑 접목해서 우리나라 말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유효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음가를 가르쳐 주면서 쓰는 걸 같이 했어요. 그느들을 모브스. 근데 그날 배우는 거는 일단 흐까지는 다 하고 그느들을 오늘 배울 거면 그느들을 그러면 그느들을 모브스 위치 컨셉으로 다 익히고 그느들을까지 하면 그에다가 아야 어여 오요 그 기본 모음자를 합체한다고 얘기를 해서 가, 나, 다, 라 이래서 하까지 하지만 오늘은 가로 시작되는 단어만 하는 거예요. 가방, 가자, 가요 이렇게 아이들 가수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가까지만 알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를 익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가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기억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다 늘려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그 다음에 이 받침을 배울 때는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기역 그러면 역에 그 음가가 있잖아요. 각, 낙, 닭, 락 이러면서 그 음가를 맞춰가는 걸 했었거든요. 그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그래도 빨리 익혔었어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때는 거기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다 안 오다 해서 결과물을 다 보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 교재가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음가를 익히는 데는 유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뭐 맞춤법을 다 익히지 못하더라도 들리는 소리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느들은 무무스 츠카트프 아야 어여 해서 나 이렇게 적용되고 이걸로 된 단어들 가벼운 단어들 익히기 하고 오늘은 가까지만 아는데 방 그러면 방은 몰라도 해요. 가 시작하는 단어 이러면서 차츰 늘려갔던 거가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음가를 익히고 단어를 익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음가하고 표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적용하는데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지금 수업하는 데는 보통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쓰고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익힌 다음 단계라서 사실은 저번 저도 어떻게 하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는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는데 아까 말씀이 나와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지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그 방법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한글 익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한테도 적용하니까 저는 조금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한테는 사실은 결과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한글을 교육적으로 이렇게 학습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어떻게 그 결과물에 대한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아까 그 질문하신 분에 대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정보 네네. 공유 차원이셨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또 그 손유정 교수님께 혹시 질문 드리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3급 중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방금 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초급에 대한 아마 궁금증들이 다 안 풀리셨던 것 같아서 초급도 좋고 중급도 질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박경선입니다. 네, 과대표십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교수님 그 교환을 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그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같은 문법 사항이라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문형을 제시를 하고 예를 들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학생들의 수준이라는 게 문법 사항이 아니라면 어휘에서 이제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학당에서 제공되는 그런 체계적인 교재 안에는 단계별로 문법 사항이 나와 있고 그 문법 사항에 특정적인 상황만 제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어휘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계가 지어진 상황에서 제시된 어휘를 확장시키는 건 교사의 역할일 텐데 그러면 그 급수에 맞는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어휘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디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교사가 그 학습자들 수준에 맞춰서 발화한다는 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계속 학습자의 수준을 계속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내가 어느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또 모르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면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일단 교재에 어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든 이제 그 교재들을 한번 어휘들을 이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이런 단어들을 배웠고 앞으로 또 이런 단어를 배울 거구나라는 이제 그 교재 분석을 일단 1차적으로 좀 먼저 할 필요가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을 이제 뭐
그 서점에 이렇게 가면 뭐 중급, 어휘, 초급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좀 더 이제 출제를 위해서 좀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선택할 때는 그 한국어 능력 시험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중급 어휘 뭐 이런 것들 리스트들이 쭉 이렇게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뭐 그 국가시험 출제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단어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학습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 기관마다 또 다를 수도 있어서 교사들은 내가 맡은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그 학생들에게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더 확장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 이제 교사가 계속 좀 고민하면서 이제 어휘당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계속 좀 더 확장하고 이미 배운 것들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평가할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때도 도움이 되고 교사가 실제로 수업에서 발화할 때도 이런 단어들은 뭐 모를 수 있어요. 이미 배웠는데도 모를 수 있다면 예전에 배웠어요라고 한번 되짚어주고 이렇게 처음 배우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또 다시 알려주고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새로운 것도 새롭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좀 일단은 교사가 좀 그런 수고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교재들을 좀 분석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수준의 그 어휘들이 어휘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토픽 사이트의 자료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교재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토픽 평가 자료들을 기초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교사 발화를 정제해야 한다라는 말을 이제 계속 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잘 모르셔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지난번 때 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오늘 3과 12, 3급의 12과를 배웠다 오늘. 그럼 이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는 3급의 12과까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친 것이 거의 그러니까 3급 정도면 좀 중급이 그렇지만 저희가 주로 이제 교사들 저희 양성할 때는 초급에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그때는 교사 발화가 정제가 정말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라고 생각을 해야만 그게 교사 발화 정제다라고 하는데 초급에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무리가 될까요? 왜냐면 너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기준을 안 정해주시면 우리 한국 분들은 그 감이라고 하죠, 그죠? 이 말을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이게 초급에 해당하는지 중급에 해당하는지 이런 기준에 대한 감이 좀 없으셔가지고 그 초급 교재들을 좀 제대로 정말 분석을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앞에 내가 가르치는 만약에 12과다 그러면 1과부터 12과까지의 말은 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네. 13과부터 나오는 단어들이나 문법들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재 분석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석이라는 말 자체가 막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워서 네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배운 데까지만 배웠나? 가르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지. 앞에 뭘 극단적으로. 배웠나 어떤 단어가 나왔나 어떤 단어를 이제 체크를 하실 때는 듣기 읽기 모든 파트에서 다 어떤 주제별로 어떤 이제 단어의 그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어떤 교재는 좋은 교재들은 그 단어들이 이렇게 마지막 장에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는 그런 교재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쭉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겠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고 이런 이제 판단 기준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교육개론 교수님 그 과제 한번 다음 학기 한국교육개론 가르치시잖아요. 네. 교수님 과제 생각하시는 거 있는 게 있으시면 그걸 하셔도 좋고요. 네. 저희가 어떤 과제를 냈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교재 분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교재 분석이 또 뭔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 과제를 어떻게 냈었냐면 어느 대학 교재도 괜찮다. 연세대, 시리즈 1급부터 6급. 미대 1급부터 6급, 서강대, 외대 다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는 다 어학당 1급부터 6급까지의 교재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교재를 원하는 거를 집은 다음에 거기에서 딱 목차를 펴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1과에 한 학교 그
차시에 배워야 되는 게 목표 문법이 2개다. 그럼 그 2개씩 맞게 다. 오늘 어느 학교는 3개다. 그럼 3개씩 목표 문형이 과마다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정리해서라도 한번 내는 과제를 냈었어요. 아, 그건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근데 왜냐하면 교재 분석이라는 그 교재 분석에 대한 감이 안 온다. 아예 교재 분석이 네네네. 뭔지 모르겠다. 아, 그러면 문법이라든지 어휘가 한 1급이라고 하면 그 급에 20과라고 하면 20과에 한과라고 하면 한과에 어떤 목표 문형들이 들어가고 걔네들의 의미와 기능이 뭔지를 한번 써서 최소한 그렇죠, 아, 그렇죠. 요 느라고를 들으면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충 중급이구나. 또 뭐 아서서는 당연히 초급이구나. 이런 감을 만드는 연습을 시켰었어요. 근데 그것도 막 그때 막 베끼고 그랬는지 저희가 모사율 다 나오는데 선배님들과 모사율. 베끼는지 네, 저희 학교 딱 네. 올리자마자 모사율이라고 70% 뭐 네. 60% 이렇게 잡히거든요. 바로 올리자마자 모사율이 뜨는데 아무튼 저희 학생들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현장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교재 분석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1급부터 6급, 초급 1, 2, 중급 1, 2, 뭐 고급 1, 2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목차 이런 게 거의 없어서 아하. 네네네. 지금 오늘 이런 특강을 마련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생들의 네네. 질문을 들어보시니까 한국 교육개론 때 음. 어떻게 적용하셔야 되는지 조금 느낌이 네네. 오실 것 같아서 저희 학생들이 거의 첫 학기에 이 수업을 다 듣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교수님, 그 네. 잠오 특강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에 첫 발을 어떻게 떼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교환도 또 실제적으로 중요하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확률이 높으시니까 한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뭐 이런 것들도 또 좀 교수님 그러면 네, 보시면 저희가 좋으실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한번 오히려 지금 이제 중급까지 왔으니까 고급까지 갔다가 할까요? 아니면 바로 바꾸시겠어요? 아니요, 교수님, 일단 뭐 네, 중급까지 이제 일단 세팅된 왔으니까 게 있으니까 일단 네, 갔다가 고급까지 가고요. 네, 한글. 다음에 한글은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한국 교육개론에서 뭐 교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너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교수님, 방금 네, 우리 말씀하세요. 학과장이 말씀하신 그거 이제 우리 학과장 강의 중에 업무론하고 그 강의 중에 교수님이 자모하는 그 사이트도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그 그러시구나. 성인들이 배우는 학생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면 돼요. 교수님이 네, 강의할 때 그 사이트를 가르쳐 줬고 또 이렇게 찾아서 가면 된다고 해줬거든요. 그럼 그는 특별히 학생들이 특강이 필요 공부를 안 없다는 해서 그런 말씀이시- 거고. 아니요. 그다음에 아니요. 네. 우린 항상 저 네네네. 문법 필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항목 말씀하시는 정리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이제 교원 실습할 때 졸업생들도 다 했겠지만 저도 지난 학기에 실습을 하면서 연세대학교 그걸 쭉 문법 항목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보니까 방금 질문 나오고 교수님이 설명한 걸 다 이해를 하겠더라 이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예, 선생님. 예. 그러니까 네. 이것이 어느 단계에 나오고 이거는 어디에 써야 되고 하는 비교를 실습을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학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습하시네요. 네네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하지만 또 처음 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요. 교수님께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맨 처음 첫날이다라고 생각하고 교재 분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완전 도입 단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도입 얘기 나왔을 때 나중에 저희 서울 캠퍼스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0단계, 1단계 하셨었잖아요. 그런 분들과 또 차이는 어떤지 그런 얘기 한번 특강 날짜를 조만간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시간을 한번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다시 한번 꼭 해주십시오. 특강.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분 있어요, 교수님. 신미래. 네, 선생님 잘 계세요? 지금 한국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 있어요. 들어가셨어요? 저번에 못 들어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1월 달에 들어왔어요. 아이고, 1월.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어느 학교에 계시죠? 호남 이공대학교. 지금 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세요. 신미래 선생님.
네, 질문해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손유정 교수님께서 주로 말씀해 주신 거는 대학 소속의 외국인들이 정규적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고요. 신미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이니까 지금까지의 상황과 약간 좀 다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네. 예,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여기서는 학생들이 15명 이내가 아니고 거의 25에서 30명 정도, 한 클래스에 그 정도 되거든요. 그건 대학 그래서 교양 수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하시는 수업. 아니에요. 전공 수업이신 거죠? 예, 학부죠? 여기 외국어 예, 예. 학원의 한국어 학과예요. 그래서 아, 학과의 네네. 수업이 제가 맡고 있는 게 이제 계속 바뀌는데, 쓰기와 그 다음에 듣기를 지난 학기까지 가르쳤는데 다음 학기는 이제 말하기를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교환을 작성해 주신 걸 보니까 문법 위주로 해주셨는데, 우리가 듣기를 가르치게 되면은 듣기에 학습 목표가 있잖아요. 문법 위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45분 수업을 그걸 도입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다 나눌 수가 없고, 거기에 듣기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교환 짤 때의 어떤 그 문법을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라든가 아니면은 그 학생들에게 그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얼만큼 또 제시해줘. 이거 또 말하기와 다르고 듣기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한 것 선생님,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선생님이 네. 그 이제 한 클래스 수업을 담당하실 때 총 그 시간이 몇 시간이 주어지시나요? 하루에 2타임 해갖고 45분씩 2타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45분씩, 그러니까 90분 수업이신 거네요. 그죠? 예. 90분 수업 동안 말하기와 듣기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고 그 듣기만 수업을 쫙 다 하고 아니면 말하기 수업만 쫙 하고 각 과목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예. 쓰기 선생님 따로 있고 말하기 과목이 따로 있고 듣기 과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종합 과목이 있는데 종합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경희 한국어나 뭐 이렇게 해갖고 듣기 말하기 쓰기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교재고 이렇게 해서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교사 그 현지인 교사들은 그 기본 한국어 해갖고 그 말하기, 듣기, 쓰기 이게 다 포함되어 있고 문법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걸 가르치고 있고 원어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듣기라든지 아니면 말하기, 쓰기 이 정도의 수업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그 90분 동안 말하기는 90분을 해야 된다. 또 어떨 때는 90분 동안 듣기 수업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럼 뭐 어려울 거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요일제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격주나 뭐 이렇게 한다면 뭐 이렇게 어쨌든 시간표가 짜여지겠죠. 오늘은 말하기 수업이다. 그러면 90분 동안이니까 45분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이제 그 대학 그 교양에서 회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해보면 50분에 보통 이제 문법 하나를 다루게 돼요. 그 50분에 문법 하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하기 5단계 교환의 형식들을 취하면서 한 50분 동안 말하기를 하고 또 두 번째 50분, 이제 45분은 두 번째 문법. 그래서 뭐 한 문법 2개 정도를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상. 그리고 또 뭐 듣기를 하는 시간이라면 역시나 듣기도 45분, 그러니까 2가지 주제로 이제 듣기 1, 듣기 2 이렇게 해서 듣기 첫 번째는 우리가 듣기 단계는 보통 3가지로 이제 나누죠. 뭐 듣기 전 활동, 듣기 단계, 듣기 후 활동 이렇게 나누는데 그 45분 동안 그렇게 또 듣기 하나로 이제 수업을 운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또 두 번째 45분은 또 두 번째 듣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되시면 또 듣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1시간 듣기, 1시간 말하기 그 안에 활동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듣기 전 단계, 듣기 단계, 듣기 후 활동 이렇게.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듣기 수업, 지금 말하기 수업은 이제 보통 우리가 수업의 절차가 5단계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쓰기, 읽기, 듣기는 이제 3단계로 크게 나누죠. 뭐 전 단계, 본 단계, 그 다음에 후 단계 이렇게 나누었을 때
듣기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듣기를 주제가 있겠죠. 그럼 그 주제와 관련되는 어휘들을 제시하고 백그라운드 스키마 형성들 하면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들을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듣기 단계에 가서 이제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전체적으로 어떤 잘 들었는지 큰 질문들을 통해서 흐름을 잡고 그리고 다시 세부적으로 또 들어야죠. 또 그러면 교사가 질문들을 통해서 그럼 이런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봐라. 이런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봐라.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들 듣고 확인하고 요게 이제 듣기 단계까지 하고 그다음 듣기 후 단계는 뭐 이제 듣은 내용과 주제와 비슷하게 뭐 그런 것들을 뭐 학습자들끼리 뭐 이렇게 짝 활동을 해서 뭐 쓰게 하고 발표를 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서로 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한다든지 후 활동들을 주제와 연관해서 그렇게 수업을 운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본 단계에서 듣기를 한 후에 뭐 그 문법에 대한 제시를 설명을 해줘요. 이제 듣기에도 이제 문법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듣기 수업에서는 문법의 의미와 막 그걸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이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듣기 전 단계에서 뭐 어떤 새로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어휘들도 이렇게 확장을 해주고 그리고 들으면서 나오는 그런 단어도 좀 이렇게 같이 학생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리도 좀 해주고 근데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고 듣게 할 수 있어요. 이미 그 문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문맥상 의미를 이해하거나 유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유추해봐라 라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훑어 듣기를 하고 훑어 읽기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좀 세부적인 나무나 이런 구체적인 걸 살펴볼 때 학생들이 이제 그런 그 문법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듣기를 전체적으로 듣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 그걸 설명해 주시면 되죠. 이런 의미다! 라고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듣기나 읽기에서는 문법적인 의미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듣기, 말하기, 쓰기 이런 또는 전체 종합 한국어 같은 경우에 문법에 해당하면은 교수님이 작성해 주신 그 교환대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색깔이 있는 말하기라든가 아니면 쓰기라든가 이런 식의 교환을 작성하려면 문법 위주의 것들을 학생들과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 쓰기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쓰라고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이 문법은 5단계이지만 기능교육,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기능교육은 3단계라고 지금 아까 수업을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계속 그 오늘 배웠던 그 5개 단계 틀에 기능교육을 넣으니까 지금 계속 어떻게 활동을 시켜야 되지? 어떻게 문법을 제시하고 뽑아내야 되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얘는 프레임이 달라요. 문법 교육하고 기능 교육은 접근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배우셨던 틀은 좀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네네. 그 아마 수업 예전에 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그런 거 보시면 듣기 전 활동, 듣기 후 활동 3단계로 나눈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거랑 오늘 5개 배우신 항목은 조금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교수님 기능 교육도 한번 해주세요. 네, 교수님. 해주실 게 너무 많으신데요. 시간이 이제 막 얼마 남지 않아서 벌써 42분인데요. 마무리를 슬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 질문이 왜냐면 저희가 교수님 다음에 또 한번 뵐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8월 14일이죠, 교수님.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2주 정도는 방학을 좀 즐기시라고 저희가 5주 동안의 특강이 연속이 되어 있어서 7월 말하고 8월 초는 다들 휴가 가시고 애들 방학이고 지치시니까 2주 정도는 쉬고 8월 두 번째 주 토요일부터 다시 3주 연속의 특강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또 질문거리 많이 해주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있으시면 좀 받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무리 단계에서 그러니까 오늘 배운 문법이 느라고이잖아요. 그래서 이 느라고와 이미 배운 이유 표현에 아서어서니까 때문에 그 차이점을 알도록
지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마무리 시간이 짧고 아니요, 선생님 잘못 이해하신 게 제가 그 마무리하고 나서 그 이제 다른 이유 표현과 좀 변별을 하면 좋겠다고, 그거는 제시 단계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였어요. 아, 그거 제시 단계예요? 예, 제시 단계에서 이제 유사 문법 비교하기 이런 것들은 제시 단계에서 하면 좋다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또 다시 덧붙이느라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얘기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그거는 마무리 단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시 단계에서.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왜냐하면 제시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배웠던 걸 쓰게 되니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게 될 거예요. 네. 아, 그 마무리 그렇군요. 네, 마무리해서 들으셨으니까 중요한 거를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수업을 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무리 때는 절대로 새로운 거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질문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문을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께서 짜신 교환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교환 작성법 알려주는 거랑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요. 달라 보이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사실은 그 어학당에 초급부터 있는 쭉 200시간씩의 6번의 단계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당장 나가서 시강을 해야 되는 15분짜리 시강을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거를 준비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고 우리가 만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좀 가르치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쓸데없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걸 적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입 때.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 목표 문형과 관련이 없는 걸 도입하지 말아라라고 해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학생들한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교수님께서의 교환은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대학교 정규 수업 안에서의 도입이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시강 짤 때, 15분짜리 시강 짤 때는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수님께서 도입을 보면 학생들과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 이런저런 어땠냐, 지난 시간 복습 내용도 하면서 소통을 하세요. 근데 저도 200시간의 기간에 그 정규 수업 안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연습 문제에서 학생들에게 교사가 질문을 했던 여러 단계의 질문을 가급적 아까 학생하고 얘기했을 때 관심사항이 있는 학생에게 그 질문을 주려면 교수님이 짜셨던 도입 단계 그 워밍업을 하는 단계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실습 시간이 매우 짧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시강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그러니까 시강에 너무나도 그 중요한 15분의 시강을 해야 되는 시강이라고 하면 이제 시범 강의라고 해서 서류 전형 통과하고 나면 15분 동안 교수님들 앞에서 시범 강의를 하나의 목표 문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도입을 이제 막 그렇게 짜는 거죠. 막 이야기 워밍업 너무 얘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복습해야 되는 내용들을 줄줄이 복습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짧은 그 도입 안에서 오늘의 목표 문형이 오늘 느라고 같은 경우는 동시성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시간이 동시를 된다.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어서 뒤에서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이 드러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도입 그 교환을 짤 때에는 쓸데없는 소리,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복습, 복습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배웠던 수업이 오늘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경우, 지난번 교수님 강의 주셨던 의료면처럼 의료고 해요와 그러면 연결되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그렇게 도입하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목표 문형부터 도입해라. 시강을 염두에 둔다면 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짚지 않으면 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왜 교수님 가르쳐주는 거지? 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우리 교수 목표와 학습자의 요구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에게 시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아주
단순하게 짧은 시간에 아주 그 효과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 수업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단계들을 거치고 그 각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구에 맞게 시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말하기 수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 양쪽의 그 지식에 대한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잡아주시기만 한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속 시원하게 네. 풀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차이점을 학습자들도 알아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교환들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이런 상황, 시강이라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또 중요한 것들만 또 이렇게 뽑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게 함께 이렇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왜 다른지 혹시 질문을 하고 싶어도 못하신 분이 계셨다면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네. 네. 아이고, 벌써 50분이 되었어요. 교수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저는 내일도 학생들하고 쉴 수 있으니까요. 네. 네네, 학생들하고 조금만 더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네. 뵐게요. 저는 8월 둘째 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113분이 오셨는데요. 참가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질문하신 분들께 쿠폰을 드리려고 성함을 좀 적어봤어요. 김설화, 현재희, 이시은, 정재용, 박귀만, 신종여, 박경선, 이정아. 선생님 8분을 모셨고요. 혹시 내가 오늘 발표했는데 내 이름 빠졌다 하는 분 계신가요? 신미래 선생님. 신미래 선생님. 또 신미래 선생님은 커피 쿠폰 받으시면 쓰실 수 있나요, 중국에서? 그러게. 양보해 주세요. 한국에 오시면 제가 커피 대접할게요. 양보해 주세요. 네, 또 다른 분. 네. 아까 나 발표했는데 커피 쿠폰 주세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성함 보고서 놓친 분 드릴게요. 자, 저희가 항상 1분 정리라는 걸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늘 잘 배웠어. 늘하고 잘 배웠어. 그러면 우리말로 우리가 배운 거를 요약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1분 정리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책 드릴게요. 아까 최윤환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다고 했던 교재를 드릴게요. 내가 1분 정리 오늘 한번 해보겠다. 오늘 늘하고는 이거구나.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교육개론이랑 허영 교수님 책은 거의 3만 원 가까이 될걸요. 저거 완전 새 책이에요. 2020년 책을 주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1분 정리 내가 해보겠다. 없으세요? 없으면 다음 주로 넘기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늘하고, 이제 오늘 배우셨어요. 늘하고는 몇 급 표현이죠? 3급. 3급 표현이에요. 3급은 학생들이 한국어 배운 지 얼마나 되는 시간이죠?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한 급이 1급이 200시간 10주예요. 그러니까 1, 2, 3월까지 배우면 1급, 4, 5, 6 배우면 2급, 7, 8, 9 배우면 3급이에요. 그 사이에 배우는 늘하고는 3급 목표 문형이에요. 자, 3급은 늘하고는 이유 표현이에요. 이유 표현은 이걸 배우기 전에 학생들은 초급을 3개를 배웠어요. 어떤 목표 문형 3개를 배우셨죠? 아서어서. 배가 고파서 또? 으려면 하려면. 이유 표현. 니까. 그다음에 네, 사고가 났기 때문에 라고 배웠었죠. 자, 그러면 요거랑 오늘 늘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늘하고가 손동작으로 거의 아까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두 가지 사건인데 이거예요. 늘하고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늘하고 동시성이라는 거죠. 어떤 게 근데 동시에 일어났는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동시에 자동차 사고도 동시에 날 수 있잖아요. 늘하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의지. 없어요. 타자가
화자가 자기의 의지를 맞아요. 의지. 줄이지 않은 것은 쓸 수 없다. 맞아요.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두 개 중에 하나를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화자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 바람에 다른 한 개를 못하게 됐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느라고가 항상 부정은 아니에요. 너무 재밌게 수다 떠드느라고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밌게 노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니면 또 뭐 요즘 등산을 좀 열심히 다니느라 살이 빠졌나 봐요.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느라고 하면 뭐 떠오른다고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중에 화자의 의견을 가지고 두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대부분의 경우엔 이 하나를 못하게 된 이유 혹은 개인적인 핑계를 댈 때 쓰는 말이야. 느라고는 요거 하나만 딱 해놓으시면 돼요. 근데 왜 3급이겠어요? 1, 2급도 있는데 3급 좀 멀지 않아요? 우리가 이유 표현할 때 아니 우리가 실제 상황으로 보면 이 A와 B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날 때 동시적인 게 되게 많은데 왜 3급이에요? 좀 늦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늦게 넣을까요? 무슨 특징 때문에 얘를 1, 2급에 놓지 않고 3급까지 밀어놨을까요? 이런 상황은 느라고 쓰는 핑계 대고 싶은 거는 되게 초급 때도 많을 텐데 왜 3급에 놨을까요? 대안을 이야기해주라고. 문어적인 표현보다 구어적인 표현이 문어적인 표현보다 구어적인 거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더 앞으로 가야죠. 주어 제약 때문에? 주어 제약 때문에 누구신가요? 이영선입니다. 이영선 선생님 커피 쿠폰 드릴게요. 정말 맞아요. 네, 근데 그 주어 제약뿐만이 아니고요. 제약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얘는 다 걸려요. 우리가 제약이라고 하면 뭐가 걸렸죠? 일단 주어 제약. 아까 주어 내가 무언가를 하느라고 뒤에를 못했다라는 주어 제약이 있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품사로 봤을 때 동사가 있어야 되고요. 형용사는 또 잘 안 되고요. 또 선어말 어미 제약이 있었어요. at이랑 결합하는지 한번 보세요. 밥을 먹었느라고 늦었어요. 쓸 수가 없죠. 선행용언 제약도 있고요. 또 문장 유형할 때 얘는 평서문하고 의문문은 주로 명령 청유. 내가 밥 먹느라고 숙제해라! 이게 되나요? 안 돼요. 명령 청유는 또 안 돼요. 부정도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 문형들을 쭉, 이유 표현이 뭐야? 쭉 이렇게 유사문법들을 놓고 보았을 때 제약 조건이 많은 애들. 문어냐 구어냐 뭐 그런 조건. 뭔가 조건이 많은 애들을 뒤로 좀 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느라고가 좀 제약 조건이 아서서보다 사용 빈도도 조금 줄 수도 있고 제약 조건이 많고 뭔가 의미 기능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살을 많이 붙여서 해야 되는 왜요? 라고 했을 때 아서 어서요? 라고 쓰는 것보다는 계약 조건이 많아서 3급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바람에 그 중급 표현으로는 바람에도 있어요.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늦게 일어나느라고 바람에 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앞에서 비교했던 거는 초급에서 배웠던 내용과 중급을 비교를 했었어요. 근데 바람에도 있어요. 바람에.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되겠죠. 강하게 그 운이 내가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휴대폰을 놔주고 왔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이 바람에는요 예상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느라고는 이거 손 기억나시죠? 이런 특징이 있다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가지고요 급하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뭔가가 일어난 경우에는 바람에를 쓰기 때문에 그렇구나. 요거랑 비슷한 무슨 목표 그 유사 문형에는 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오늘 느라고 머리 딱 잡히셨죠? 뭐라고 느라고 그럼 땅땅 이렇게 예쁘게 춤도 춰드리잖아요. 기억에 비주얼로 눈으로 잘 보시라고. 느라고는 이런 특징이 있고 굉장히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1급, 2급 아니고 3급에서 쓰인다. 이렇게 하면 1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응이 없으세요? 왜?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재밌는 주제를 갖고 계속 얘기하니까 너무 좋고 제가 이런 교환을 짰을 때 한글부터 했었어야 되나 보다. 우리가 아주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구나를 잊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한 번 더 조만간 이런 기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다음 주는 중급 2라서 약간 고급에 가까운 목표 문형을 배울 예정이에요. 그럼 조금 더 교사 발화가 자유롭겠죠? 네,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주는 쉬시고요.
저희가 아주 잘 쉰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8월 둘째 주 토요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교수님, 되셨습니까? 이거 책 교재는 다음으로 넘길 겁니까? 그러시죠. 다음 좋은 주에 기회. 1분 발언을 잘 하면 다음 주 특강에. 좋습니다. 예. 네. 여기 지금 정채강 선생님께서 졸업생에게도 좋은 시간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정채강 선생님 커피 드리고 싶은데 한번 볼게요. 커피 남는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신미래 선생님 중국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까 라오스에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교수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교수님 그러면 그 교환 작성할 때 시강하고 교환은 교환대로 하고 시강은 그걸 안 해서 그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라는 얘기신가요? 어떤 교환을 작성해서 낼 거 아니에요? 누구신가요? 지금 질문하신 이시은이요. 네. 이시은이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이제 해드리면, 예. 아까 그 손유정 교수님은 200시간 여유 있을 때 학생들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TS의 발화, 대화, 기계적인 연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계속 기계적인 연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의 니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는 손유정 교수님이 짠 것처럼 학생들하고 여러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뭐 했니? 주말에 뭐 했니? 머리 바뀌었구나. 오늘 기분이 왜 안 좋아 보이니? 이런 얘기를 통해서 쟤는 뭐뭐 하느라고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럼 쟤는 기분이 안 좋은 거에 느라고를 써야겠다라고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런 상황은 쟤한테 질문해야지. 느라고인데 아까 다이어트 하느라고 등산을 하느라고 살이 좀 빠졌나 봐요. 그런 애한테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애한테는 저 질문을 해야지라고 교사가 이따가 학생과 상호작용을 할 거를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탐색하는 과정이 일반 200시간 안에 교환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시강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윤영희 교수님 당장 우리 한국교육실습 오전에 배우셨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다 우리가 시강을 한다는 거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앞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백날 뭔가를 박경 선생님 지금 앞에 바로 보시는데 제가 시강을 할 건데 박경 선생님에 대해서 계속 물어본 그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뭔가 나의 한국어 교원의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 이미 그거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목표 문형의 도입으로. 아니 그럼 아예 교환을 작성할 때도 그거를 다른 거죠. 아예 배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강할 때는요 목표 문형의 도입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아까 처음에 어떤 숙제를 왜 못했어요? 라고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 아르바이트 해야 될 시간에 뭐뭐 했어요. 그 숙제를 못했어요라고 겹쳐서 보이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시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복습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실제 수업이라고 하면 200시간의 정규 트랙 안에서는 복습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짜는 교환, 시강용 교환에서는 그런 내용이 반드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너무나도 밀접하고 필요해서 그거를 도입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부러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이게 여태까지 만약에 머릿속에 도대체 왜 교환 작성이 이렇게 다른 거야라고 생각하셨다면 환경이 다르다. 환경이 200시간의 정규 수업이냐 내가 교원으로서의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시범 강의 15분이냐에 따라서 교환 작성하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안녕 인사해도 될까요? 교수님. 네네, 말씀하시죠. 개인적으로 네.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라오스에 있는 이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네, 잠시만요. 네. 자, 네. 이것으로 일단 특강 마무리 한번 할게요. 이것으로 대구 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다문학과 여름 캠프 오늘 느라고 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주 후에 다시 뵐게요.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